안녕하세요. 연애 1년차 동갑내기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 시작했다가 얼마 전 뒤집어 엎어버린 올해 30살 여자입니다. 거지근성이라고 말로만 들었지. 제가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가 바로 그런 거지근성을 가진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해서 더 충격적이네요. 남자친구는 지역에 있는 평범한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연봉은 3천 중반이라고 하고 다니는데 정확히는 세금이다, 4대 보험이다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실수령하는 게 200 중반이에요. 나이 30, 사회생활 시작한 지 2년차 치고는 그냥 평범하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남자친구의 비교 대상은 자기보다 더 잘 나가는 또래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솔직히 벌이 자체는 남자친구가 저보다 많이 버는 건 사실이었지만 자취하면서 월세로 나가는 것까지 생각하면 엄밀히 말하면 저랑 거의 똑같이 버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는 월급 200 받으면서 일하고 있고요. 독서실 총무일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실 총무가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받냐고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제가 일하는 독서실이 저희 부모님 건물에 있고 건물 탑층인 자리가 도무지 나가지가 않아서 이래저래 방법을 생각하던 부모님께서 직접 독서실을 차려서 운영을 하고 계세요. 90평 규모고 100석 정도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하나 사라지지 않을게 학구열이라는 말에 위치도 주변에 아파트 단지와 학교가 많아 대박나겠다 생각하고 차리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벌이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나마 시험 시즌이 되면 사람이 많이 차기는 하는데 그때도 만석이 되지는 않고 시험 기간 아닌 평소 때에는 20석도 채우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위치가 좋아서 적자가 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건물 한 층을 거의 다 쓰는 것 치고는 딱히 재미를 못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죠. 남자친구와 연애하면서 제가 독서실 총무라는 것만 이야기했지 부모님 건물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제가 독서실 관리하면서 부모님께 월급으로 얼마를 받는지는 말해준 적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는 독서실 총무가 보통 한 달에 100만 원도 겨우 번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와서는 저보다는 자기가 훨씬 더 상황이 낫다고 생각했는지 항상 뭐만 있으면 독서실 총무하는 너는 모르겠지만 사회생활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둥 하면서 잘난 척을 했어요. 남자친구는 남자친구대로 제가 독서실 총무를 한다니까 무슨 공무원 준비라도 준비하는 걸로 알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딱히 공부하고 있는 건 없고 그냥 일하고 있는 거라고 말했더니 왜 그 나이 먹고 사지멀쩡한데 취직 준비해서 회사를 들어가지 않고 아르바이트나 마찬가지인 독서실 총무를 하고 있느냐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표 없이 사는 건 자기 스스로를 좀먹는 짓이라고 저한테 가르쳐주듯 말한 적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때 홧김에 건물이 우리 부모님 거고 내가 월급 받는 거랑 부모님이 용돈 쓰라고 주는 것까지 하면 너보다 헐 낫다 한마디 쏘아붙여주고 싶었는데 괜히 사소한 걸로 싸우고 싶지도 않았고 사실 따지고 보면 부모님 덕분에 제가 편하게 지내는 건 사실이니 굳이 반박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애 초반인데 우리 부모님이 사실은 건물주다. 이런 것도 자랑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무엇보다 그런 걸로 싸워봤자 저도 똑같은 사람 되고 유치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잘난 척 하는 거 외에는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저한테도 잘했기 때문에 연애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남자친구한테 청혼을 받게 되었어요. 사실 청혼은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둘 다 나이가 30이다 보니 결혼을 생각할 나이기는 했는데 정말 생각도 못한 타이밍에 결혼 이야기를 꺼내왔으니까요. 그래도 그동안 만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의외로 믿음직한 부분도 있어서 저도 그 청혼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부모님도 결혼으로 저한테 부담을 주시기도 했고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는데도 선자리를 자꾸 알아봐 주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결혼은 연애 결혼을 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어서 남자친구의 청혼이 그렇게 싫지만은 않았어요. 부모님께서 제가 결혼을 하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실 거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반반 결혼은 해야지 않겠냐는 생각에 남자친구한테 결혼을 위해 모아놓은 돈이 있느냐고 물었고 저도 그때쯤 저희 부모님이 뭐 하시는지 말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독서실에서 아르바이트나 하고 있는 네가 무슨 돈이 있겠냐며 돈 걱정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집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보고 혼수만 조금 해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데이트하면서 벌이에 비해 씀씀이가 큰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랬구나 싶었어요.
저렇게 자신있게 나오는데 제가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말할 타이밍을 못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남자친구 부모님을 소개받게 되었어요. 남자친구 부모님은 지하철을 타고 거의 끝까지 가서 거기서도 마을버스를 타고 10분은 넘게 들어가야 있는 주택가에 위치한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2층은 남자친구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1층은 현재 세를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음에 예민한 사람들이니 계단에서부터 조용히 올라오라고 저한테 말을 해주길래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그때라도 말을 할까 했는데 따로 물어보시지도 않더라고요. 이야기가 다 끝나갈 때쯤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아랫집에 사는 사람들이 올 11월은 돼야 집을 비울 거라고, 그러니 결혼 날짜는 그 이후로 잡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당장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식을 올릴 생각도 없었고 알아봐야 할 것도 많아서 결혼식은 내년 초쯤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결혼식과 아랫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니 남자친구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래도 결혼식 올리고 나서 지낼 곳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11월은 돼야 아래층이 비고 수리는 못해도 도배랑 장판은 새로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집이 이미 있다고 했는데 그 집을 두고 신혼살림을 굳이 1층에 차릴 이유가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중간에 껴들고는 집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던 게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 아니고 바로 이 집 1층이라고 하더라고요. 더 이야기했다가는 남자친구 부모님 앞에서 큰 싸움으로 번질 것만 같아서 인사드리고 자리 마무리하고 밖에 나와서 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한테 따로 집은 없었고 애초부터 부모님 집 1층에 살림 차려서 부모님과 한 집에서 같이 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남자친구한테 그럼 처음부터 집이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 집에 얹혀서 살 계획이라고 말을 해주지 그랬냐고 따졌어요. 그러니 남자친구가 한다는 말이 1층이랑 2층이랑 따로 분리된 공간인데 그게 왜 얹혀 사는 거냐고, 엄연히 서로 다른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새들어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따로 살고 있는 거지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아니지 않냐면서 궤변을 늘어놓더라고요. 같이 살고 모시고 살고 그런 걸 다 떠나서 부모님 댁 위치가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종점에서 한참 더 버스를 타야 하는데 그러면 차 없는 제가 독서실 출퇴근하기도 너무 힘들지 않겠냐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한테야 부모님이지만 나한테는 시부모님이 되는 건데 아무리 1층, 2층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담장 한 지붕 아래에 있는 집인데 모시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니 남자친구는 정색을 하면서 요즘 빚 없이 집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얼마나 유리한 건지는 알고 하는 소리냐고, 요즘 집값이 폭락하고 이자는 폭등하고 있는 것도 모르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직도 독서실 총무나하고 있지 하면서 또 제 앞에서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직장이라고 출퇴근 걱정을 하냐고, 결혼하면 출퇴근 할 필요 없이 그냥 밥하고 빨래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은연중에 저보고 시부모 모시고 살면서 집안일 하라는 속마음까지 뱉어버린 거예요. 그때 딱 알았습니다. 이 자식이 지금 달리 저랑 결혼을 하자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자기보다 월 수입 훨씬 적은 여자 찾아서 자기도 모아놓은 돈도 없고 쥐뿔도 없으니 시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부모님 모시고 살며 식모노릇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 배경을 잘 모르니까 그냥 독서실 총무한다는 말만 듣고 저를 딱 식모 정도로 생각했던 거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떠보는 마음으로 그러면 시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다가 집 살 돈이 모이면 그때 되면 독립할 생각이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당연히 그럴 생각은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지금 모아둔 돈이 따로 없고 생활비 하면서 집 살 돈 모을 거 생각하면 앞으로 최소 10년은 얹혀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그렇게 같이 사는 게 억울하면 제가 시내에 아파트 한 개 해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미 결혼이고 뭐고 뒤집어 버리기로 정했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모아놓은 돈은 쥐뿔도 없는 것 같고 직장도 수입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제가
남자친구 눈에는 식모로 삼기 딱 좋은 사냥감으로 보였을 거예요. 남자친구한테 처음으로 그때 부모님 건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독서실도 부모님 소유고 제가 독서실 총무일을 하고 있는 이후부터 아마 조만간 건물 전체를 제가 관리하게 되고 월급도 지금의 몇 배는 더 받게 될 거라는 것들까지요. 그래서 뭐 상가라도 하나 팔아서 집 한 채 해달라고 부탁드려야겠다고 지금 당장 가서 물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놀라가지고 입도 제대로 못 다물고 있더라고요. 저는 알아보고 연락 준다고 말하고 그 길로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연락이 와도 받지를 않고 죄다 무시해버렸어요. 연애하는 동안 집까지 바래다 준 적도 없고 독서실까지 찾아온 적도 없으니 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엄청 애가 탔을 거예요. 잠수 타고 2주쯤 지났나? 독서실 문이 열리고 누가 들어왔는데 그게 남자친구였습니다. 드디어 찾았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냐고 한참 찾았다고 제 눈치를 보면서 말을 걸더라고요. 평소였으면 전화 안 받았다고 성질머리는 있는 대로 부렸을 건데 말이죠. 회사에 있을 시간인데 여기서 뭐 하냐고 물었더니 제가 걱정이 돼서 회사 휴가까지 내고 지역 내에 있는 모든 독서실을 하나씩 찾아보고 다니던 와중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나이 먹고 독서실 총무나 하고 있는 내가 뭐가 소중해서 그 소중한 휴가까지 써서 찾으러 다녔냐고 말하니 우리 결혼해야 하지 않겠냐고 쩔쩔 매기 시작했습니다. 헤어질 결심을 하고 나니까 그동안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남자친구가 그렇게 찌질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너랑 결혼하면 나만 손해인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안 하려고 그런다고 하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내가 연락 끊었을 때 눈치가 있었으면 네가 계획한 것들이나 행동들만 돌이켜봐도 당연히 내가 결혼이고 뭐고 뒤집어 엎어버린 거 알지 않았냐고 자기가 차인 거 알고도 이렇게 휴가까지 써가면서 나 찾으러 다닌 거 좀 섬뜩하다고 했어요. 한 번만 더 이렇게 찾아오거나 집까지 알아내서 찾아오거나 하면 경찰에 스토커로 신고해버린다고 했습니다. 부모님 집에 얹혀 살든 모시고 살든 그거야 네 마음인데 효도는 남 시킬 생각 말고 스스로 좀 하라고 했어요. 너랑 결혼할 여자도 앞으로 너한테 등골 쪽쪽 빨리고 살아야 할 너네 부모님도 불쌍하다고 쏟아내니 뭐라고 저한테 반박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 마냥 가만히 있다가 독서실 문 열고 나가더군요. 한동안은 집에 돌아갈 때 아버지가 마중을 나와주셨어요. 그래도 요즘 세상 흉흉한 게 있으니 혼자 집에 가긴 무섭더라고요. 다행히 한 달 동안 별일 없었고 그 뒤로도 연락도 없고 나름 안전이별했다고 생각합니다. 독서실은 지금 공용 오피스로 새로 개업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요즘 1인 창업이 유행이라 이쪽이 독서실보다 유망하다고 들어서요. 시설도 크게 바꿀 게 없다 보니 괜찮은 결정인 것 같다고 부모님이 제가 맡아서 한번 해보라고 밀어주기로 하셨어요. 부모님께서 슬슬 저한테 하나씩 일을 맡기시려고 하는 걸 보니 이제 은퇴를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정신을 쏟을 일이 생겼으니 저한테는 잘 된 일인 것 같아요. 속이 시커먼 거지근성 속물들보다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염치 없고 뻔뻔한 시어머니와 연 끊고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부모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던데 저희 시어머니는 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저와 동갑내기인 남편은 서로의 지인들의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28살 나이에 연애를 시작했고 이후로 4년간 쭉 인연을 이어오게 되었지요. 이후로 저희는 결혼 전 4년의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시간 동안 남편도 저도 직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았고 서로에 대한 굳은 믿음도 생겼지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 자리에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지요. 처음에 시댁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그곳엔 어머님뿐만 아니라 신우도 있었지요. 신우는 남편보다 6살이 어렸는데 남편 말로는 애교가 많고 착하다대요. 게다가 남편하고 사이도 좋은 것 같아서 저도 신우와 친해져서 잘 지낼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신우는 처음부터 저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왜?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나를 좋게 보는지 안 좋게 보는지 느낌이 오잖아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일단 어머님께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매우 긴장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신우의 그 예의 없는 행동에도 기분이 나쁘다 정도로만 생각했지. 나한테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은 깊이 하지 못했습니다. 대응은 더더욱 생각도 못했고요. 한편 그날 알게 된 뜻밖의 사실 하나는 남편의 월급 관리를 어머님이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남편이 제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제가 자길 혹시 마마보이로 볼까봐 말을 못했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어머님이 당신은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라며 자책을 많이 하셨다고요. 그러다 한 번은 남편더러 당신이 월급 관리를 해주고 싶다 하시더래요. 남편은 솔직히 어머님께 맡기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어머님이 모처럼 의욕을 보이셨던 일이라 자기가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며 그러면서 남편이 저에게 단호하게 말하대요. 결혼한 이후에는 자기 월급 관리는 무조건 저에게 맡길 거라며 그러니 이 일로 이상한 생각이나 오해는 하지 말아달랍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모아두셨는지 아냐고 남편에게 물어보니 어머님 말씀에 의하면 1억 정도 될 거랍니다. 저는 제가 모은 돈은 8천 정도 있었고 친정에서 6천을 보태주시겠다는 상황이었고요. 하나뿐인 딸이 고생하면서 시작하는 거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대출까지 받는다는 전제하에 3억으로 예산을 잡고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주말이고 평일이고 구분 없이 매일매일 발품 팔고 송품 팔기를 한 달, 다행히 저희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발견했어요. 보고 간 사람이 여럿이란 말에 마음이 급해졌고 당장이라도 계약금을 걸어야겠다 싶었지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어머님하고 일단 상의를 먼저 해야 하지 않겠냐대요. 덧붙이기를 꼭 어머님 말씀을 따르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의하는 척이라도 해야 제가 어머님께 점수 좀 따지 않겠냐는데 그 말이 듣기에 좀 거북하기도 했고 마음은 마음대로 바빠서 내키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하도 남편이 저를 위해 그런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 결국 남편 말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저는 주말에 이미 약속이 있었기에 남편 혼자 어머님을 만나 뵙고 오기로 했지요. 하지만 남편이 어머님을 만나고 온 그날 밤, 전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전해 들은지라 정확히 어머님과 남편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1억이란 돈은 없다는 사실이었지요. 그럼 얼마나 있는 거냐니까 4천 정도 있는 것 같대요. 나머지는 다 어디에 쓰셨대냐고 물으니 자기도 똑같이 여쭤봤는데 하신다는 말씀이 다 먹고 사는데 썼다고 그러시더랍니다. 당시 남편이 말하길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어머님은 연금을 받고 계셨고 계단 청소를 다니시며 한 달에 100만 원 남짓한 수입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따로 한 달에 30만 원씩 용돈도 드리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걸론 부족하셨던 건지 아들이 1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돈을 반도 넘게 쓰셨다는 게 솔직히 저로선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론 남편이 정말 몰랐을까 그런 의심마저 들었어요. 하지만 수화기에 대고 정말 엉엉 우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니 제 마음이 너무 안 좋더군요. 결국 그 다음 날 남편과 함께 다시 어머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초지종도 듣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번에야말로 상의를 해봐야겠다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님이 보여주신 태도는 제가 예상한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저희에게 미안해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역정을 내시대요. 부모가 먹고 사는 게 힘들면 자식 돈도 좀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저희가 당신을 무슨 빚쟁이 취급을 한다나 어쩐다나 시쳇말로 아주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시니 남편도 저도 뭐라 할 말이 없었네요. 하지만 이내 어머님께선 어쨌든 미안하게 됐답니다. 남편이 이렇게 빨리 장가간다고 할 줄 몰랐고 언젠간 당신이 채워놓으려고 했다고요. 그러면서 기왕 이렇게 된 거 저희 집을 시댁 근처에 구하래요. 그러면 제가 직장 생활하는 동안 애는 당신이 책임지고 돌봐주시겠다고요. 하나고 둘이고 상관없답니다. 그러면서 요새 애 봐주는 사람들도 한 달에 몇백씩 줘야 한다는데 당신한테 맡기면 저희도 돈을 아낄 수 있으니 좋지 않냐고. 사실 그 무렵 제가 아는 언니 애가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큰 사고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네요. 그런데 마침 어머님께서 먼저 아이를 봐주겠다 하시니 그 제안이 솔깃하긴 하대요. 남편도 제 눈치를 살피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생각해 보겠다 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친정 부모님께 말도 못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파혼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남편하고 사이는 좋았고 청첩장까지 나온 마당이었으니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지요. 그리고 파혼한다고 사라진 돈이 다시 생기는 것도 아닌데 이제 와서 파혼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대요. 정말이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고 머릿속에서 별의별 시나리오를 다 써봤답니다. 그러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친정 부모님께 다 털어놓았어요. 두 분 다 화가 많이 나셨지만 그래도 친정어머니께서는 아이를 봐주겠다는 약속이 마음에 걸리시는 눈치시대요. 그도 그러게 저희 친정어머니는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애를 낳아도 도와주실 상황이 못 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결혼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네요. 구구절절 적지를 못해서 그렇지 정말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신혼여행은 둘 다 회사 일 때문에 휴가를 오래 낼 수가 없어서 가까운 제주도로 다녀왔어요. 여행의 마지막 날, 다음 날 바로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신우가 전화해서 한다는 말이 그래도 시댁에 인사는 하고 가야 하지 않냐입니다. 어린 신우가 그러니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그나마 시댁이랑 저희 신혼집이랑 가까운 거리였으니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시댁에 들렸네요. 시댁에 도착하니 신우랑 어머님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저와 남편의 빈손을 보고는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또 무례하게 굴더라고요. 신혼여행에서 아무것도 안 사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순간 어머님께서 이 사람 돈을 그렇게 다 쓰지 않으셨으면 저도 뭐라도 사왔을 거라고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순 없어서 시간이 없었다고 둘러댔어요. 그리고 이내 신우가 어머님도 남편도 다 있는 자리에서 또 한 번 선을 넘더군요. 아직 30도 안 된 신우가 애인도 없는 신우가 저더러 한다는 말이 자기가 웬만한 남자는 다 만나봤대요.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자기 오빠만한 그러니까 제 남편만한 남자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힘들게 버티신 불쌍한 분이라고 잘해드리래요. 아니 100번 양보해서 손이 시누이가 그런 소리를 해도 어이가 없을 판국에 한참 어린 신우가 저한테 잔소리를 하니 저도 더는 못 참겠더군요. 그래서 제 할도리는 제가 알아서 한다고 아가씨나 잘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아가씨 지금 이러는 거 굉장히 무례하고 어머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라고 덧붙였고요. 그러자 신우가 얼굴이 벌개져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저를 노려봤고 어머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아무리 신우가 저보다 아랫사람이어도 어머니 믿는 자리에서 신우한테 그렇게 말하는 며느리가 어딨냐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님 떨어 그러면 신우가 먼저 함부로 말할 때 따끔하게 혼을 내주셨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받아쳤어요. 그러자 남편이 나서서는 이건 신우가 잘못한 거라면서 어머님더러 신우 너무 감싸고 돌지 말라며 상황을 정리하대요. 결국 한 30분도 못 있고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피곤이 2배, 3배로 늘어난 느낌이었지요. 남편은 신우가 아직 생각이 어려서 그렇다며 저더러 좀 이해를 해달라는데 제가 그런 식으로 벌써부터 신우 감싸고 돌 거면 이 결혼 무른다고 했네요. 그랬더니 남편이 금세 미안하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에게 제가 어정쩡하게 중간에서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선을 그었네요. 저희 부부는 4년이란 시간을 만났고 아이도 둘은 낳고 싶었기 때문에 따로 신혼은 갖지 않기로 했어요. 게다가 어머님이 당신이 하나건 둘이건 봐주신다 하셨으니 직장에 대한 제 걱정도 사라졌고 그래서 하루빨리 아기 천사가 찾아와 주기만을 기다렸지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언젠가부터 걸핏하면 허리가 아프다, 손목이 아프다,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으셨어요. 어머님이 계단 청소를 하고 계시기도 했으니 자식으로서 그런 소리를 듣고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신우는 생전 어머님 모시고 병원 한번 가볼 생각을 안 하길래 저희가 모시고 정형외과부터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원인을 못 찾겠다고 하시대요.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그렇고 뭐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요. 그리고 한의원에서도 진맥을 해봐도 딱히 큰 문제는 못 찾겠다 하고 그러니 남편이나 저나 자식 입장에서 속이 터지더라고요. 그렇게 2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머님 댁에 드릴 게 있어서 잠깐 들렸는데 현관은 열려 있고 설마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니 다행히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나더라고요. 어머님께 제가 들어왔다고 인기척을 하니 어머님께서 허겁지겁 몸에서 물기도 안 닦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막 밀어내시는데 순간 생각지도 못한 물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골프채였지요. 골프채 한두 개가 아니라 세트에 집안에서 연습할 수 있는 인조잔디 매트까지 거실에 나와 있더라니까요. 순간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저를 밀어내는 어머님을 향해 버티고 서서는 저게 다 뭐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으신 양반이 이게 다 뭐냐고요. 그랬더니 누가 줬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그래도 뭐 제가 형사도 아니고 어머님을 취조를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제서야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더군요. 왜 어머님이 종종 골프 브랜드 옷을 입고 계셨던 건지, 시댁에만 오면 골프 채널을 보고 계셨던 건지. 솔직히 어머님이 골프를 치시건 축구를 하시건 그거야 제가 뭐라고 할 일이 아니지요. 오히려 건강하시다는 뜻이니 감사해야 할 일이고요. 그런데 자꾸 그 6천만 원, 그 피 같은 아까운 남편 돈으로 골프를 치고 다니신 건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저희는 그 돈이 없어서 대출도 생각보다 더 받았고 그래서 다달이 나가는 이자도 많은데 그래도 어머님한테 골프를 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저희한테 돈 달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남편한테 일단 상황만 일러두고 알고나 있으라고 했어요. 남편이 저더러 저 볼낯이 없다고 미안하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저는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당연히 양가 어른들 모두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축하한다 소리는 하시면서도 애를 봐주는 일에 대해선 이런 방구도 없으셨지요. 솔직히 불안한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당신이 먼저 하신 말씀이 있었으니 결국엔 약속을 지켜주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다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제가 회사에 출산 휴가를 냈는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어머님도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서 맥을 못 추시겠다며 무조건 입원을 하시겠다고 고집을 피우셨거든요. 그런데 병원이 뭐 입원시켜달라고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엔 입원은 못 하시고 그저 저희 볼 때마다 앓는 소리 죽는 소리만 해대셨습니다. 어머님의 꾀병이 심각해진 무렵 전 예정대로 건강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요. 육아휴직을 쓸 수도 있었지만 그랬다간 제가 복귀를 했을 때 제자리가 남아있을지 솔직히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어차피 어머님이 봐주신다 했으니까 회사에 복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네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으신 어머님께서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습니다. 회사에서 멀쩡히 휴가를 주는데 왜 안 쓰냐면서 기어이 늙은 시애미를 고생을 시켜야 직성이 풀리겠냐고요. 황당해서 어머님이 먼저 애를 봐주겠다 하시지 않았냐. 그래서 집도 시댁 근처에 구하라 하셔놓곤 이제 와서 왜 딴소리를 하시냐고 저도 받아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약속을 다 지키고 사냐대요. 약속은 원래 깨라고 있는 거라나요. 초등학생들이나 할 법한 소리를 하시는 어머님을 보고는 더 이상 대화를 할 가치가 안 느껴지대요. 그래서 알겠다고, 안 맡긴다고 대신 저희 애 볼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라 소리를 질러버렸네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제 눈에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하고 서운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거든요. 제 자신이 바보 같기도 했고 돈 생각도 나고 그냥 복잡했어요. 그런 저를 본 남편도 생각이 많아진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머님더러 그러면 그냥 6천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돈 대신 애 봐준다고 해서 넘어간 건데 이렇게 나오시니 참 곤란하다면서 그냥 자기 몰래 쓴 6천만 원 달라고 그래야 나도 처갓집에 면이 서지 않겠냐고 조용히 따지는데 제 남편이지만 무섭더군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당신을 갖다 팔랍니다. 먹고 죽을래도 6천만 원 없다고요. 그러자 남편이 알겠다면서 그러면 그냥 앞으로는 안 보고 살자고 그러대요. 자기 어머니지만 이렇게 이기적이고 뻔뻔한 양반인지 몰랐다면서 자식으로서 너무 실망스럽다고 서로 더는 보지 말고 살자는 말을 어찌나 담담하게 하던지 남편을 말려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저한테 정말 미안하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육아휴직을 쓰자고 그러대요. 복귀를 못해도 이직은 할 수 있지 않겠냐면서 그냥 자기가 다 미안하답니다. 그런 남편한테 차마 뭘 따져 물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후로 시댁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신우가 일방적으로 어머님과 자기 소식을 문자로 알려오긴 하는데 잘 읽어보면 돈 달라는 소리여서 적어도 저는 대꾸도 안 하고 있네요. 남편도 저한테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입장이라 딱히 어쩌지는 못하고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다행히 친정어머니께서 하시던 일을 정리하시고 육아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제 한참 쉬면서 놀러 다니실 때인데 무슨 아이까지 봐주시냐고 사랑구에 쓰면 되는 거니 그러실 필요 없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이쁜 손주 보는데 오히려 당신이 우리한테 돈을 주셔야 할 판이라며 걱정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사람을 써도 월급이 나갔어야 했던 거니 남편이 먼저 친정어머니께 그럼 매달 한 200만 원씩은 드리자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디 볼 일이 있거나 약속이 있으시면 그럴 때마다 일당으로 아이 봐주시는 분들 구해서 친정어머니 시간도 따로 챙겨드리고 있고요. 아이는 어린이집 보낼 나이가 되면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어요. 걱정이 되긴 하지만 남들도 다 보내고 있고 언제까지 친정어머니 도움만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욕심을 조금만 덜 내셨더라면 약속만 지켜주셨다면 아마 똑같이 누리셨을 텐데 당장 골프장 몇 번 다니시려다가 그렇게 자식과 연까지 끊게 된 시어머니. 언젠간 크게 후회할 날이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